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계속 깨시나요? 정말 괴롭죠. 특히 4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이 문제.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70대이신 밥 씨가 남기신 글인데요. 이 절박한 외침. 어떠세요?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죠? 바로 이런 답답함, 이런 좌절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험 절대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탈수 함정이라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아,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문제면 그냥 물을 덜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이 어떻게 꼬이는지 한번 보세요. 물을 덜 마시니까 당연히 몸은 탈수 상태가 되겠죠? 그럼 소변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진하게 농축됩니다.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을 계속 자극해서 오히려 화장실에 더 가고 싶게 만들고요. 설상가상으로 수분 부족은 변비를 유발하는데 이게 방광을 더 심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장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먹는 그 섬유질이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마치 물기 하나 없는 마른 스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방광 문제, 변비, 수면 부족.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이었던 거죠. 이 지독한 악순환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장 흔하고 괴로운 증상. 일단 화장실 가려고 잠에서 깨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됩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죠? 또 깰까봐 무서우니까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물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물을 적게 마시니 변비가 생기고 이 꽉 찬 장이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방광을 더 괴롭히는 상황을 만든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딱 하고 닫히는 거죠. 방광이 압박받으니까 소변은 더 급해지고 잠은 더 못 자고 스트레스는 쌓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뭘 악화시키는지 아세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보이죠.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장 기능 장애, BBD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복잡한 증상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상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밤에 푹 자고 싶고 방광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악순환을 끊어낼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자, 그럼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뒤집을 3단계 계획, 그 첫 번째 단추부터 끼워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 즉 장을 재부팅하는 겁니다. 장 건강하면 역시 섬유질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평소 식사에 통곡물, 브로콜리 같은 채소, 그리고 푸른이나 베리류 같은 과일을 좀 더 신경 써서 추가해 보세요.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에 타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장을 깨우는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식단과 함께 이런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 변기에 앉아서 발판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대장이 가장 자연스럽게 비워낼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동작들도 자기 전에 침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오늘 밤부터 바로 한번 해보세요. 자,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방광에 가해지던 압박을 줄여줬다면 이제 방광 자체를 돌봐줄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방광을 새롭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밤에 깨기 싫으면 역설적으로 낮 동안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변이 너무 농축되지 않아서 방광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딱 끊는 거죠. 물론 커피나 술처럼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들도 잠시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장과 방광이 안정을 찾았으니 드디어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인 숙면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 가보시죠. 이 4가지는 정말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일관성.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서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온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멋진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이 편안해지니 방광이 안정되고 방광이 안정되니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푹 자고 일어나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 줄어든 스트레스는 다시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이 모든 좋은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장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중에서 오늘 밤 당장 끊어낼 수 있는 그 첫 번째 고리는 무엇일까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걸 수도 있고 저녁 식사에 채소를 한 줌 더하는 작은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건강 자료들을 좀 깊게 파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자주 겪게 되는 소화 문제나 방광 문제, 또 잠 문제, 이게 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여기서 핵심만 딱 짚어보고 좀 실용적인 이야기도 나눠볼게요. 반갑습니다. 네, 그 말씀하신 문제들이 사실 노화 과정에서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기 쉬운데요. 실제로는 우리 몸 전체 시스템, 특히 그 장, 뇌, 방광, 축이라고 하죠. 그리고 생체 리듬, 이런 큰 틀에서 보면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좀 명확하게 보여드리는데 집중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뭐부터 시작해볼까요? 노화에 따른 수면 변화부터 얘기해볼까요? 자료 보니까 필요한 총 잠 시간은 크게 안 변하는데 잠의 질, 그러니까 구조가 달라진다면서요? 깊은 잠은 줄고 얕은 잠이나 깨는 횟수는 늘고 또 일찍 자고 일찍 깨고 이런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건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 깊은 잠이 줄고 잠드는 데 시간이 더 걸리거나 자다가 한두 번 깨는 거, 그리고 생체 시계가 약간 앞으로 당겨지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초저녁에 졸리고 새벽에 일찍 깨는 수면 위상 전진, 이런 건 노화랑 같이 오는 좀 일반적인 변화로 봐요. 근데요, 이게 너무 심해서 낮에 힘들다. 이건 그냥 정상 노화는 아니에요. 불면증 증상이죠. 다른 원인이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냥 나이 탓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노년층 불면증의 흔한 원인들 뭐가 있을까요? 좀 짚어주시죠.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몸이 아픈 거, 뭐 관절염처럼 만성 통증이 있다거나 아니면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는 거, 야간뇨라고 하죠. 신부전 같은 기저질환도 있고요. 둘째는 약물 문제예요. 여러 약을 같이 드시는 경우 이걸 다약제 복용이라고 하는데 어떤 약들은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정신사회적인 요인들, 은퇴나 사별 같은 스트레스, 불안감, 우울감 또는 그냥 활동량이 줄거나 사람들과 덜 만나면서 생기는 그런 생활 방식 변화도 꽤 크게 작용합니다. 방금 야간뇨 말씀하셨는데 밤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거 이거 진짜 흔하잖아요. 이게 방광건강이랑 딱 연결되는 지점이겠네요. 자료에도 과민성 방광, OAB 얘기가 많던데요. 각자의 소변 마려워서 참기 힘들고 너무 자주 가고 심하면 실수도 하고
이런 거죠. 왜 나이 들면 더 흔해지는 걸까요? 노화 자체가 방광 기능을 조금 떨어뜨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보통은 다른 요인들이 같이 작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골반 근육이 약해졌다거나 아니면 당뇨, 뇌졸중, 허리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신경계에 이상이 생겼다거나 요로 감염, 과체중, 특정 약물 복용, 또 카페인이나 술 같은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근데 잘 모르는 원인이 하나 있어요. 바로 변비입니다. 변비요? 변비가 방광 문제까지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변비도 사실 노인분들한테 엄청 흔한 문제잖아요. 맞아요. 노년층 변비 이거 진짜 흔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70% 이상이 겪는다는 보고도 있을 정도니까요. 이게 왜 방광에 영향을 주냐면 되게 간단해요. 해부학적으로 보면 대장이 방광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에 변이 꽉 차 있으면 이게 방광이랑 요도를 그냥 물리적으로 꾹 누르는 거예요. 이 압박 때문에 방광이 좀 쪼그라들고 자극을 받으니까 소변이 자주 마렵거나 비뇨, 갑자기 확 마려운 느낌, 요절박이 들고 심하면 소변이 잘 안 나오거나 요실금까지 생길 수 있어요. 아하, 바로 그냥 물리적인 압박이군요. 와, 그럼 그 변비는 왜 생기는 걸까요? 노년층에서요? 이것도 원인이 다양한데요. 일단 활동량이 줄어드는 거, 그리고 약물 부작용, 특히 그 마약성 진통제나 항콜린제 계열 약들이 변비를 잘 일으켜요. 또 물을 충분히 안 드시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요실금 걱정 때문에 일부러 물을 좀 덜 드시려는 경향도 있거든요. 당연히 섬유질 부족도 문제고 변이를 느껴도 자꾸 참는 습관도 안 좋고요. 물론 당뇨병이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파킨슨병 같은 기저질환 자체도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배변할 때 근육 조절이 잘 안 되는 배변 곤란증 같은 기능적인 문제도 꽤 중요합니다. 이야, 정말 다 얽혀 있네요. 근데 들어보니까 변비를 잘 해결하면 방광 문제도 나아지고 그럼 야간류 줄어서 잠도 더 잘 자고. 이거 되게 희망적인데요? 그럼 변비 해결, 섬유질 많이 먹고 물 많이 마셔라. 이거 말고 좀 더 구체적인 방법 뭐가 있을까요? 기본은 역시 그거죠. 섬유질 충분히 드시는 거, 하루에 한 20에서 30g 정도, 그리고 물 충분히 마시는 거. 특히 어르신들은 의식적으로라도 물을 좀 챙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재미있는 건 그 말린 자두 있잖아요, 풀은. 이게 일반적인 섬유질 보충제보다 효과가 더 좋았다는 연구도 있어요. 근데 이걸로도 잘 안 된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봐야죠. 예를 들면요? 어떤 거요? 식사 후나 아침에 일어나서나 딱 정해진 시간에 변기에 좀 앉아보는 습관이요. 이걸 시간 맞춤 배변 훈련, 타임드 토일레팅이라고 하는데 몸의 자연스러운 반사를 이용하는 거죠. 걷기 같은 가벼운 운동도 장 운동에 당연히 도움되고요. 아까 자료에서 본 것처럼 스쿼트 자세 있잖아요. 무릎을 엉덩이보다 높게.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는 운동. 이런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아까 말한 배변 곤란증이 의심되면 그건 바이오 피드백이라는 치료로 골반 근육 쓰는 법을 다시 배우는 게 아주 효과적이에요. 변비약은요? 약 쓰는 건 어때요? 약은 좀 신중해야 하는데요. 일단 1차적으로는 삼투성 하제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폴리에틸렌 글리콜, 상품명으로는 미라락스 같은 거요. 이게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가 괜찮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흔히 쓰는 대변 연화제 있잖아요. 도큐세이트. 이건 사실 효과가 좀 불확실하다는 얘기가 많고요. 센나 같은 자극성 하제는 효과는 확실한데 오래 쓰면 장이 의존하게 될 수 있어서 아주 단기간만 쓰는 게 좋아요. 어떤 자료에서는 소장내 세균 과증식, 시보라고 하죠. 이런 가능성이나 스트레스 관리, 즉 장 뇌축의 중요성도 언급하던데 만성변비라면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네. 장 건강 챙기는 게 줄줄이 방광이랑 수면까지 좋아지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주 명확해졌어요. 근데 야간요 말고 다른 이유로 잠 못 드는 경우요. 그냥 잠들기 힘들거나 자꾸 깨는 불면증 자체는 어떻게 할까요? 자료들 보니까 약보다는 다른 방법을 먼저 해보라고 많이 강조하던데요. 맞아요. 가장 기본이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좋은 수면 위생을 실천하는 거예요. 핵심은 일관성이랑 환경인데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거, 주말에도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보는 대신에 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목욕을 하거나 이렇게 좀 긴장을 푸는 습관을 들이는 거죠.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당연하죠. 늦은 시간에 카페인, 술,
너무 많이 먹는 거, 격한 운동 이런 건 피해야 하고요. 낮에 햇볕을 좀 쬐는 것도 우리 몸시계 맞추는데 아주 중요해요. 이런 습관 바꾸는 것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자료에서 표준 치료법이라고까지 하던데 그 불면증 인지 행동 치료 CBTI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예요?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CBTI는 잠을 방해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패턴을 교정하는 거예요. 약 안 쓰고 하는 치료법 중에선 효과가 가장 확실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냥 이렇게 하세요 알려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기술을 훈련해요. 예를 들면 자극조절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침대에서는 딱 잠자는 거랑 부부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한 15분, 20분 지났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럼 그냥 나와서 다른 방 가서 조용한 활동하다가 졸릴 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침대는 잠, 이 공식을 아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수면 제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실제 자는 시간에 맞춰서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일부러 확 줄였다가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처음엔 좀 힘든데 수면 효율을 높이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에요. 잠에 대해서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그런 생각들을 다루는 기법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요. 아, 효과가 입증된 거군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요? 네, 온라인 프로그램도 있고 전문가랑 직접 할 수도 있고요. 그럼 수면제는요, 언제쯤 고려해야 하는 걸까요? 특히 노인분들한테는 엄청 조심해야 한다, 이런 경고가 많았잖아요. 네, 정말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쓰는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 있잖아요. 자낙스, 발륨 이런 거요. 아니면 제트 약물이라고 부르는 졸피뎀, 암비엔 같은 거. 이런 약들은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부적절한 약물, 즉 비얼스 기준, 비얼스 크라이테리아 목록에 딱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부작용 위험이 크다는 거죠. 약에 의존하게 되거나 내성이 생기는 건 물론이고 낙상 위험, 정신혼란, 기억력 저하 위험을 크게 높여요. 특히 낙상은 어르신들한테 정말 치명적일 수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복용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물론 이게 약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건강이 안 좋아서 약을 드시는 건지는 좀 논란이 있지만요. 또 약 끊는 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약 없이 너무 힘들면 어떡하죠? 약이 꼭 필요한 분들도 계실 텐데 좀 더 안전한 선택지는 없을까요? 몇 가지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다고 여겨지는 옵션들이 있긴 합니다. 물론 이것도 신중해야 하지만요. 멜라토닌은 호르몬이긴 한데 비교적 안전한 보충제로 알려져 있죠. 물론 미국에서는 이게 보충제라 품질 관리가 좀 문제긴 하지만요. 저용량 독세핀이라고 원래는 항우울제인데 아주 낮은 용량으로 쓰면 수면 유지에 도움이 되면서 부작용이 적은 편이에요. 트라조돈이라는 항우울제도 낮은 용량으로 많이 쓰이는데 이건 또 기립성 저혈압 같은 걸 조심해야 하고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 중에 이중오렉신 수용체 기량제, 줄여서 도라라고 부르는 약들, 수보렉산트가 있어요. 이건 기존 약들보다 의존성이나 다음날 졸음 같은 부작용이 좀 적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비약물적인 치료를 먼저 하거나 적어도 같이 해야 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CBD나 카나비스는 아직 잠에 대한 효과는 근거가 좀 부족하거나 엇갈리는 편이고요. 자,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네요. 오늘 얘기 좀 나눠보니까 핵심은 결국 연결이네요, 연결. 변비를 잘 관리하는 거, 식단, 물, 운동, 습관 다 포함해서요. 이게 방광 문제를 좋게 하고, 그럼 또 밤에 깨는 게 줄어서 잠도 잘 자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불면증 자체는 좋은 수면 습관이나 CBTI 안 쓰는 방법이 먼저다. 이런 흐름이고요. 여기서 식단 얘기가 조금 더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걸 먹고 뭘 피하는 게 좋을까요? 그 사과 식초 같은 것도 언급됐었죠. 네, 식단 중요하죠. 장 건강에는 역시 섬유질 풍부한 채소들, 브로콜리, 양배추, 콜리플라워 이런 거요. 그리고 아까 말한 푸른 같은 거 충분히 드시고 물 많이 마시는 게 기본이고요. 과민성 방광 OAB가 있다면 방광을 자극하는 물질들, 예를 들어 카페인, 술, 탄산음료, 매운 음식, 귤 같은 감귤류, 토마토, 인공 감미료 이런 걸 좀 줄이는 게 도움이 돼요. 사과 식초는 소화에 도움이 되거나 혈당 조절에 좀 긍정적일 수 있다는 의견이 있긴 한데 이건 꼭 물에 타서 드셔야 하고 위가 약하면 식사 중이나 직후에 조금만 드시는 게 좋아요. 자기 바로 전에는 좀 피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지방관. 이거 흔히 지방 많이 먹어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설탕이나 정제의 탄수화물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인슐린 저항성이 주 원인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단 거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뭐 하나만 딱 보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 관리 잘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고 특히 통곡물, 채소, 물 충분히 마시고 잠 잘 자는 습관들이고 이런 전반적인 건강 관리가 모든 문제 해결의 바탕이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모든 요소들이 더 촘촘하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래서 한 군데가 좋아지면 다른 부분까지 연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장, 방광, 수면 이 세 가지가 그냥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하나를 좁혀하려는 노력이 다른 부분까지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주 명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이 오늘 내용을 바탕으로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겠다 싶은 질문 하나 던져주실 수 있을까요? 당신 몸 안에 있는 아주 강력한 시계, 생체 리듬이라고 하죠. 이 생체 리듬에 당신의 하루를 얼마나 잘 맞추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생체 리듬은 그냥 잠자는 시간만 조절하는 게 아니거든요. 소화, 호르몬 분비, 신진대사까지 다 관여해요. 매일 햇볕은 언제 얼마나 보는지, 밥은 언제 먹는지, 운동은 언제 하는지, 잠은 언제 자는지 이런 것들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그리고 내 몸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맞춰서 살고 계신가요? 어쩌면 이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최적화하는 것, 그게 당신의 전반적인 건강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숨겨진 열쇠일지도 모릅니다. 생체 리듬과의 싱크를 맞춰라. 와,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우리 몸이 얼마나 복잡하고 정교한 시스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다음 분석 때까지 청취자 여러분도 계속해서 깊이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밤에 화장실 때문에 계속 깨시나요? 정말 괴롭죠. 특히 40세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겪는 이 문제. 사실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 그 원인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건 실제로 70대이신 밥 씨가 남기신 글인데요. 이 절박한 외침. 어떠세요? 정말 남 얘기 같지 않죠? 바로 이런 답답함, 이런 좌절감에서부터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런 경험 절대 여러분 혼자만 겪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가장 먼저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는데요. 바로 탈수 함정이라는 겁니다.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를 줄이려고 하는 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거죠. 보통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밤에 화장실 가는 게 문제면 그냥 물을 덜 마시면 되는 거 아니야? 아주 상식적이고 직관적인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함정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이 어떻게 꼬이는지 한번 보세요. 물을 덜 마시니까 당연히 몸은 탈수 상태가 되겠죠? 그럼 소변은 어떻게 될까요? 훨씬 더 진하게 농축됩니다. 이 농축된 소변이 방광을 계속 자극해서 오히려 화장실에 더 가고 싶게 만들고요. 설상가상으로 수분 부족은 변비를 유발하는데 이게 방광을 더 심하게 압박하게 됩니다.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우리가 장 건강에 좋다고 열심히 챙겨 먹는 그 섬유질이요. 몸에 물이 부족하면 마치 물기 하나 없는 마른 스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변비를 더 심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제 이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로 연결해 볼 시간입니다. 방광 문제, 변비, 수면 부족. 이게 다 따로따로 노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하나의 거대한 악순환이었던 거죠. 이 지독한 악순환의 시작은 바로 이겁니다. 밤에 잠을 설치게 만드는 가장 흔하고 괴로운 증상. 일단 화장실 가려고 잠에서 깨는 순간 모든 게 시작됩니다. 너무 당연한 반응처럼 보이죠? 또 낄까봐 무서우니까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물부터 줄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로 이 선택이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입니다. 바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나옵니다. 물을 적게 마시니 변비가 생기고 이 꽉 찬 장이 바로 옆에 있는 방광을 물리적으로 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광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방광을 더 괴롭히는 상황을 만든 셈이죠. 그리고 마침내 이 악순환의 고리가 딱 하고 닫히는 거죠. 방광이 압박받으니까 소변은 더 급해지고 잠은 더 못 자고 스트레스는 쌓입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가 뭘 악화시키는지 아세요? 바로 장 건강입니다. 결국 돌고 돌아서 변비가 더 심해지는 거예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처럼 보이죠. 사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방광장 기능 장애, BBD라고 부르는데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복잡한 증상들이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상태라는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용어입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 도대체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 방향이 있습니다. 일종의 역발상 전략이 필요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밤에 푹 자고 싶고 방광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우리는 역설적으로 장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가 바로 악순환을 끊어낼 가장 약한 고리입니다. 자, 그럼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뒤집을 3단계 계획, 그 첫 번째 단추부터 끼워보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소화 시스템, 즉 장을 재부팅하는 겁니다. 장 건강하면 역시 섬유질이죠.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평소 식사에 통곡물, 브로콜리 같은 채소, 그리고 푸른이나 베리류 같은 과일을 좀 더 신경 써서 추가해 보세요. 아마씨 가루를 요거트에 타먹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바로 장을 깨우는 좋은 시작이 될 거예요. 식단과 함께 이런 간단한 운동을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첫 번째, 변기에 앉아서 발판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렇게 하면 우리 대장이 가장 자연스럽게 비워낼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져서 즉각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동작들도 자기 전에 침대에서 쉽게 할 수 있으니 오늘 밤부터 바로 한번 해보세요. 자,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방광에 가해지던 압박을 줄여줬다면 이제 방광 자체를 돌봐줄 차례입니다. 두 번째 단계, 방광을 새롭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거 정말 흥미롭지 않으세요? 밤에 깨기 싫으면 역설적으로 낮 동안에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소변이 너무 농축되지 않아서 방광을 자극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잠들기 2-3시간 전부터는 수분 섭취를 딱 끊는 거죠. 물론 커피나 술처럼 방광을 예민하게 만드는 것들도 잠시 멀리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장과 방광이 안정을 찾았으니 드디어 이 모든 노력의 최종 목표인 숙면을 완성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 가보시죠. 이 4가지는 정말 기본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수면 습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첫 번째, 일관성. 주말이라고 늦잠 자지 않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안정되면서 수면의 질이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쭉 따라온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자리에 건강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멋진 선순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장이 편안해지니 방광이 안정되고 방광이 안정되니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됩니다. 푹 자고 일어나니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이 줄어든 스트레스는 다시 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죠. 이 모든 좋은 변화의 시작점이 바로 장이었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중에서 오늘 밤 당장 끊어낼 수 있는 그 첫 번째 고리는 무엇일까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이는 걸 수도 있고 저녁 식사에 채소를 한 줌 더하는 작은 실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